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외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 현지 자국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요구했는데 중국은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런가 하면 중국인들이 중국에 있는 일본인 학교에 돌을 던지는 일까지 있었다고요? 네,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건데요. 칭다오 하면 우리도 굉장히 잘 아는 도시인데 여기 일본 사람들도 많이 삽니다. 거기 일본인 학교에 돌을 던진 중국인이 공안 당국에 체포됐다. 그런 일본 보도가 있었고요. 네. 이게 그 학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학교가 이렇게 생겼는데 돌을 던지는가 하면 뭐 계란을 던지고 또 그 칭다오 총영사관 인근에는 그 일본인을 경멸하는 낙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그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뭐 일본 사람들을 일본 놈이라고 표현하고 뭐 때려 주자 뭐 그런 얘기를 이게 바로 그건데요. 45층의 일본인 사람들인데 아마 영사관이 거기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본 사람들을 때리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그 다음에 그 단체 여행이 한 30% 정도 취소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가 나오니까 여행을 꺼리는 것 같고요. 또 도쿄전력에는 뭐 나흘 동안 6천 건의 항의 전화 같은 게 왔는데 다 중국발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이 그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를 초치를 해서 중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수산물의 그 수입 규제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해제해달라 이렇게 중국에 요구했습니다. 예, 일본의 그런 어떤 요구들에 대해서 중국 측은 어떤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장하오 대사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실 그 일본에 있는 대사관, 중국의 대사관 영사관도 전화를 많이 받았다. 이게 뭐 소란 전화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업무가 방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일본도 일본에 있는 중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제 그런 일본 사람들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어떤 그 위협이라든지 돌을 던지는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외국인은 보호한다.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왕원빈 대변인의 어제 그 브리핑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일본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뭐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또 주변국에서 강력히 일본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도 한일 관계에서도 역사 문제, 과거사 논란을 두고 분쟁을 뭐 일부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과거 다오이다오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때도 이런 시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격렬했고요. 이거랑은 뭐 비교도 안 되는 정도였죠. 네. 2010년에서 12년 그때 일본에서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했을 때 중국이 격렬하게 반대했고요. 뭐 주권에 대한 문제다. 다오이다오는 이제 자기네들의 고유의 영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거의 그러니까 몇 주일 동안 중국 전역에서 격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뭐 일본인 학교에 돌 던지는 거는 비교도 안 되고요. 일본 우길기를 불태우거나 일본 제품을 파괴하거나 또는 뭐 학교에 돌을 던지거나 그래서 경찰과 굉장한 충돌을 빚었죠. 이렇게 굉장한 시위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 일본에서도 또 반중 시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와 비교하면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국 정부가 이걸 끌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정도로 그 정도와 비교하면 뭐 감정 대립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도 지금 중국 내에서는 좀 반일 감정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은 어쨌든 중국은 일본의 그 원전 오염수 방류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는가 했더니 그것보다는 일단 끊어라, 중단하라는 게 요구고요. 그러고 나서 주변국 국제사회와 좀 더 책임감 있게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왕원빈 대변인이 어제 그 브리핑에서 들어보면 그러면서 이제 뭐 북한이 강력히 반대했고 오염수 방류를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반대를 했고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 솔로몬 제도 굉장히 중국하고 가깝습니다. 중국에 이제 그 공안이 파견될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거기서도 강력히 반대했고 그런 상황이죠. 중국은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대응할 게 이게 뭐 이 정도로 외교적 대응을 하고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정도, 이 정도로 하고 있고, 그러나 일본은 IAEA의 검증을 거쳐서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예. 이 문제 역시 지금 보면 북중러 이렇게 함께 묶이는데 이건 잠시 뒤에 질문하기로 하고, 일본은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수산물 수입 금지를 철회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강경하고요. 또 여기 대해서. 맞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중국의 이제 글로벌 타임스 대표적인 관변 매체고요. 중국 정부의 속마음을 대변한다고 보면 되는 매체인데, 일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일본이 오염수를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놓고 일본이 피해자인 양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환경에 대한 테러인데 어떻게 중국을 비판하냐, 이렇게 맞섰고요. 일본은 또 미국의 어떤 지지를 등에 업고 이 절차를 그냥 강행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에 일사천리로 이 방류를 예상보다는 좀 빠른 시점에 강행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마침 이게 약간 일본에서는 중국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할지 예상을 조금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방류를 하는 시점에 일본의 그 야마구치 나소 그 연립 여당 공명당 대표가 중국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럴 시점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방문이 이제 연기가 됐거나 이제 일단은 보류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언론도 이게 약간 좀 중국의 어떤 반발을 예상을 못한 거 아니냐, 저 정도 강도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외교적인 갈등으로는 가고 있는데, 국민 전체가, 양국 국민 전체가 감정적으로 그 약간 좀 있지만 그것은 과거보다는 굉장히 약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오염수 문제 때문에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약간 진영 싸움으로 가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 10월에 중국 방문할 예정이라고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올해 3월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모스크바를 갔습니다. 가서 만났기 때문에 이제 답방 차원인데, 10월에 그 1대1로 포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열리는 건데,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이건 고정적으로 열리는데, 여기에 그 푸틴 대통령이 간다고 크렘린궁에서 지난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대1로 측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온다고 했고, 이걸 지금까지 2번 열렸는데 2번 다 갔기 때문에 푸틴이 올 거라는 건 뭐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남아공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을 못했죠. 거기 이제 뭐 그래서 체면을 좀 구겼는데 화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에만. 그런데 이제 중국에는 당당하게 가는, 이런 걸로서 약간 체면을 살리는 그런 건데, 푸틴 대통령이 그 작년 2월 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가서 중국으로부터 큰 그 지지를 얻어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가 이번 기회에 다시 또 뭉치지 않을까, 밀착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중국 방문 길에 북한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푸틴 대통령이 그 지난번에 2019년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포럼, 똑같은 회의입니다. 네. 그 회의에 참석했고, 이제 한 4년 만에 다시 열리는데, 그때도 김정은 위원장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뒤에 베이징을 갔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평양을 방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 단순한 추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마체고라주 북한 러시아 대사가 이즈베스티아라는 러시아의 그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 질문이 이겁니다. 10월에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을 가면 북한을 방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마체고라 대사가 조만간 양국 지도자들이 새로운 회의를 할 거라는 것,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고, 현재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논의할 것이 많고 협상할 것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2019년 4월 그 마지막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난 그 날짜 이후 세계 정세, 그리고 동북아의 지정학적 정세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러니까 만날 거라는 얘기를 거의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예. 예, 그렇게 되면 또 북중 의 어떤 협력 구도는 더욱더 좀 강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북한이 최근 국경을 거의 개방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뭐 지난달에 그 휴전협정, 정전협정 기념일에 러시아와 중국의 대표단이 오지 않았습니까? 고위급입니다. 굉장히 쇼이구 국방장관이 왔고 중국에서 이홍중 정치국위원이 왔는데 네.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길이 열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푸틴 대통령이 방문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됐고요. 또 이제 어제 이제 일반 북한 주민들, 중국에 지금 거의 굉장히 뭐 수만 명, 10만 명에 가까운 들어가야 될 북한 주민이 있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어제 이제 300명이 버스를 타고 그 압록강 철교를 지나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명씩 하루에 들어가고 버스가 10대씩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제 국경 상황은 굉장히 열려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북중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중국을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외교적인 그 유력 인사들이 드나드는 것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그런데 끝으로 북한이 아직 국경 개방에 조심하고 있다 이런 흐름도 있던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이 중국과 러시아의 분석입니다. 러시아 그 마체고라 대사가 이즈베스티아와의 회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 만약 코로나19가 다시 생겨난다는 조짐이 있으면 이걸 중단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들어가는 북한 주민들도 신의주로 들어간 사람은 신의주에서 일주일 가량 격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 대사관 측 얘기는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얘기입니다. 그 쇼이구 장관이 다녀가고 나서 그 대사관 사람들도 일주일인가를 격리를 했고 그리고 또 평양 시민들도 거의 일주일 동안 밖에를 못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고 그것은 북한이 의료 시설이나 의료 수준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네. 작은 어떤 바이러스의 재유행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